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9살 김미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하루, 바로 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결혼식 한복판에서 받은 모욕, 그리고 그 순간 침묵으로 일관한 예비 남편의 모습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날 저를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혈연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은 감사합니다. 제가 자란 집은 그리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시다가 은퇴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에 전념하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등 뒤에서 느꼈던 그 든든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키가 크신 편이 아니셨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산 같았거든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았을 때도 아버지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빠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빠만큼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늘 당당하게 살아왔어요. 대학 졸업 후 바로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은 회사였지만 저는 불평 한 번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한 미나로 통했거든요. 그때 만난 게 지금의, 아니 당시 예비 남편이었던 김준호 씨였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그는 점심시간마다 제게 커피를 사주며 다가왔어요. 미나 씨는 정말 열심히 사시네요 라며 저를 격려해주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26에 만나 3년을 연애하고 29에 결혼을 약속했으니 그럭저럭 괜찮은 속도였죠. 준호 씨 부모님도 처음에는 착하고 성실한 며느리감이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며느리의 가치는 오직 하나, 손자를 낳아주는 것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제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순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믿고 살았던 제게 곧 닥칠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예식장 예약부터 한복 맞춤, 청첩장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에 모든 일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처음 균열이 생긴 건 혼수 준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나야, 우리 준호가 외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혼수도 좀 넉넉하게 준비해야지. 솔직히 저희 집 형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아버지는 딸 결혼인데 뭘 하시며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나야, 너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봐라. 요즘은 미리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더라고. 처음엔 단순한 건강검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준호 씨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가 당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이런 검사까지 해야 하나? 그 마음 한편으론 불편했지만 예비 며느리로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연 임신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시술을 받으셔도 확률이 높지 않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괜찮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되라고 위로해줬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아버지는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아이가 없어도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아빠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시술은 받아봐야지.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그 말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서 조건부 사랑만 받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을요. 결혼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동서가 될 분이 시댁에 놀러 왔을 때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걱정이죠? 애를 못 낳으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준호가 불쌍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행복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였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신부 대기실에서 화장을 마치고 한복을 입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얼굴에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나야, 오늘 하객들이 많이 올 텐데. 혹시 애 이야기 나오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 왜 결혼식 당일에 이런 이야기를?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함을 나눌 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하객들도 너무 예쁜 커플이라며 축하해 주셨고 저도 잠시나마 행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패백을 드릴 때 일어났어요. 양가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댁 친척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준호 어머니 이제 손자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언제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시며 입을 여셨어요. 글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애 갖기를 너무 늦추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마음의 준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동서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했는데요. 지금 둘째까지 낳았잖아요. 미나 씨도 금방 소식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날카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냐.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면 어쩔 거야.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눈물이 차올랐어요. 준호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어머니가 흥분하셨어. 넘어가자고. 제가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때 동서의 5살 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애 못 낳는다면서요. 엄마가 그랬는데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이까지 제 상황을 알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떨어진 순간 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어요. 저 신부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야? 그럼 왜 결혼을 해?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말이 맞긴 하지. 대가 끊어지면 안 되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지만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내 결혼식이야. 내 인생 최고의 날이어야 할 오늘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고.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라고. 동서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는 벌써 둘이나 낳았는데 정말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했어요. 미나 씨도 좀 더 노력해 보시죠. 노력. 제가 노력을 안 해서 아이를 못 갖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객 중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위로인지 독설인지 모를 말을 건넸습니다. 신부님,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방법이 많다던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다른 하객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제 조카도 5년 동안 시술 받다가 결국 아이 가졌거든요. 돈 좀 들어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치 결함이 있는 상품처럼 취급받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두가 저를 동정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하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제 마음은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괜찮다고 속삭이긴 했지만 어머니에게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객들이 수군거릴 때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구석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 그렇게 환한 표정을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의 눈에서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욕당하는 걸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신랑 측에서도 참 답답하겠어. 저런 상황에서 결혼을 강행하다니.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자리를 뜰 수 있겠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런 걸 미리 말하지 않다니 정말 상식이 없어. 우리 준호만 불쌍해졌잖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모두가 그 목소리의 주인을 돌아봤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 조용하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오늘은 아이들 결혼식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도 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사실이라고요. 이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딸이 잘못해서 그런 몸이 된 것도 아니고 숨기고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하객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미리 알려드렸는데도 결혼을 진행한 거라면 시댁에서도 동의한 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이런 자리에서 모욕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애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하다면 왜 결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아버지의 반박이 날카로웠어요.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을 망신 주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시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왜 결혼식까지 와서. 신부가 너무 불쌍해.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아빠가 있잖아. 일어나렴.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역시 아버지는 다르구나. 이 세상에서 나를 무조건 지켜줄 사람은 아버지뿐이야. 아버지는 준호 씨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준호 씨, 당신은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신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모욕당하는데. 준호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너무 흥분하셔서. 흥분해서 남의 딸을 모욕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추궁에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제야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 다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당한 모욕을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씀에서 저는 느꼈어요. 아버지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결혼식이 엉망이 된 채 끝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나야, 우리 가게 임대료를 갑자기 올린다는 거야. 이상하게 건물주가 태도를 바꿨어. 혹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 제게 하셨던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댁에 생기는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준호 씨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갑자기 그의 평가가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미나야,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윗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혹시 결혼식 일 때문인가? 설마 그럴 리가.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나면서 시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남편이 다니는 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쪽 친척들이 하는 작은 사업들에도 하나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한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일까 싶었는데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미나야,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아빠, 혹시 시댁에 생기는 일들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아빠가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좋지요? 너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어. 물론 불법적인 건 아니야. 정당한 방법으로 말이다. 아버지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시어머니 식당의 건물주에게 연락해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주에게는 딸이 있는데 제 상황을 듣고 분노했다는 거였어요. 내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 씨 회사 쪽에도 아버지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셨어요. 아버지의 예전 회사 동료 중에 그 회사와 거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저는 새삼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시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미나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너를 그렇게 대한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건 공평하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시댁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아버지께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런 일들을 멈춰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사돈어른, 제 딸이 당한 모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시겠습니까? 법정?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법적 조치까지 준비하고 계셨던 걸까요? 아빠, 법적 조치라고 하시면 모욕죄야. 그날 결혼식장에서 내가 당한 일들 다 증거가 있어. 하객들이 다 봤고 동영상도 있거든. 정말 그랬어요. 결혼식 영상을 다시 보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상식이 없다. 우리 준호만 불쌍해졌다는 말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치신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격을 모독한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내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제야 시댁에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서까지 나서서 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제가 한 말들도 정말 부적절했죠. 미나 씨한테 직접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순한 사적 사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모욕했으니 공개적으로 사과해야죠. 그날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한 일인데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시댁에서는 온갖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위자료를 주겠다고도 하고 정중히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다시 진행하겠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준호 씨의 태도를 보면서 완전히 실망했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저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 대신 정당한 사과는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제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그래, 그게 맞아.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좋지. 결국 시댁에서는 공개적인 사과문을 게재하기로 했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사과하고 또 지역 커뮤니티에도 사과문을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처럼 끝까지 제 편에 서서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반면에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저를 모욕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가족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야. 서로 지켜주는 거지. 너를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야. 한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약속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법적 분쟁도 원만히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시어머니의 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임대료 인상뿐만 아니라 그날 결혼식일이 소문나면서 손님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며 단골 손님들까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준호 씨는 회사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승진이 물 건너갔어요. 직접적인 징계는 없었지만 동료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나야, 나 정말 후회해. 그때 왜 그랬을까? 준호 씨가 저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가족을 선택했잖아. 그런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 부부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동서의 남편이 다니는 병원에서의 의료사고 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여파로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동서는 저에게 여러 번 사과 연락을 했어요. 미나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시댁 친척들도 각자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거래처 계약 해지, 은행 대출 문제 등등. 물론 모든 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지만 그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넓다는 걸. 평소에 조용히 지내시지만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온 인맥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으셨어요? 미나야, 아빠도 40년 넘게 사회생활을 했어. 그동안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특히 내가 당한 일을 얘기하니까 다들 분노하더라고. 특히 딸을 둔 아버지들은 더 그랬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댁의 행동에 분노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허무함을 더 많이 느꼈어요. 결국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끝이 났고 제 결혼 꿈도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이제 정말 끝났다. 앞으로는 내가 행복한 일만 생각하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지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나야, 그게 아빠 역할이지. 딸이 힘들 때 지켜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혼식 사건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날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살았을 테니까요. 아이 때문에 평생 눈치 보며 살았을 수도 있고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도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동료들은 제 과거를 모르지만 저는 이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습니다. 연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저를 조건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제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지켜주는 힘에서 시작된다. 이게 제가 그 사건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이 아니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조심스럽지만 열려 있어요. 언젠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어떤 상황에서든 제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아버지처럼 상대방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건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나야, 내가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만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를 지켜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걸.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저에게는 끝까지 제 편에 서줄 가족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